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조금은 답답한 상황들인데요. 모색 시장에 대한 모색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월이 좀 지지부진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초반 흐름들이 그러네요.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4월장 포인트 좀 잡아주십시오. 글쎄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지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철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 제재 그리고 그에 이어질 파장들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연준이 스몰 스텝으로 시작을 했지만 5월, 6월 지금 50bp씩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들이 또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쪽으로 계속 올려서 어떤 살만한 요인들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1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좀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힘을 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소액의 자금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를 섹터별로 좀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집중력 있게 사지 못하고 그만큼 대형주들의 주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마주들과 중소형주들이 조금 판을 치는 그런 시장이 4월 달에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뭐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니까 오히려 코스닥에는 조금 이제 종목별로 사들어오고요. 코스피는 이제 매도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시장을 좀 누가 좀 그래도 주도해 갈 것인가. 큰 흐름으로 보면 사실은 지난주 초반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오늘은 맞습니다. 조금 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의 가능성. 한편으로는 이제 뭐 2차 전지를 포함한 뭐 IT 소부장의 성장 주단, 어떤 업종이 좀 더 좋아 보입니까? 일단은 앞쪽에서 뭐 리오프닝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항공 쪽이나 이런 쪽 저도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LCC 쪽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보복 소비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안 나왔을 때 대비해서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실적의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소비가 끝난 이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레버리지, 영끌 이런 거 한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이 실질적 구매력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즐길거리 쪽으로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요. 일단은 일단락된 이후에 수급들이 빠질 때에는 빠져나와서 지금은 좀 봐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그 이후에 실적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전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을 15%씩 나갈 수 있는 업종과 섹터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분야가 지금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중국 쪽에 로컬 업체들이 이제 LFP 기반으로 배터리들을 많이 출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기차의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비싼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줄어든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어떤 예전에 디젤이라던가 휘발유 차에서는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을 줬으면은 정말 뭐 중형 이상의 대형 SUV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 단으로 가면은 굉장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대가 굉장히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LFP가 엔트리 시장에서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LFP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9%가 글로벌 보급률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싼 가격의 자동차들을 LFP 탑재해서 주행거리가 짧고 이런 부분들을 엔트리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되고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예전에 내연기관차처럼 성숙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이니켈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예, 당연하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력에서는 선도를 해나갈 수 있고요. 이미 LFP 배터리 이런 기술들은 1980년대에 완성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위 업체 제가 항상 2개 정도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각 분야별로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 나눠서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고 꾸준하게 팔로우하면서 실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거든요. 이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쫓아가면 사실 좀 실익이 없다. 한 템포 쉬어주고 2차 전지나 혹은 뭐 다른 성장주 단을 보자고 하셨는데요. 큰 전략은 그렇고요. 오늘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집어서 섹터도 보고 종목도 볼 텐데요. 주제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용관 차장님과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요. 로봇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가? 로봇 관련주. 네. 그다음에 역대급 실적의 주인공 금융주 얘기를 할 겁니다. 로봇 관련주는 뭐 이전에도 몇 차례 급등했다가 또 이 변동성이 좀 커져서 맞아요. 수익을 네. 내뱉고 네. 다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죠. 뭔가 기회는 있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아직은 약간의 테마적인 성격이 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로봇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도 실적을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과 LG라는 국내의 큰 축 그리고 글로벌급으로도 봐도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로봇을 신사업으로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와중에서 주가들의 등락이 정말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로봇을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이족보행 로봇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그런 로봇들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기술력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삼성이 로봇 사업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로봇 사업화 TF 태스크포스를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었죠. 그리고 LG도 다수의 로봇 관련주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은 로보스타라던가 SG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먼저 지분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삼성이 로봇 쪽으로 뛰어들겠다 하면서 한 번 더 주가에 훈풍들이 불기 시작을 했던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을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한 그런 이력이 있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랩스,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제가 4차 산업군에 속한 산업들은 각각이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나 아마존 같은 곳들, 특히나 아마존은 물류 창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무인화시켜가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테슬라라던가 구글,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히고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에 등락이 있다고 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산업의 트렌드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꾸준하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등락에 관계없이 이 산업의 크기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네. 거긴 다 동감하실 거예요. 네. 뭔가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로봇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기업을 특정하고 세계 로봇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사실 주도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주 뒤에 유망주 말씀하시겠지만 네. ETF를 사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ETF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고요. 네. 일단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아직까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점점 갖춰 나가고 있고 네. 자본을 계속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R&D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ETF 선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래일세 쪽에서 이제 보츠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들에 투자하는 ETF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특화시켰군요.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쪽 있죠. 돈남원이라고 했던 그 아크인베스트죠. 네, 아크인베스트. 캐시오죠. 예. 네. 그쪽에 있는 인공지능과 또 로봇이 결합되어 있는 ARKQ라는 또 ETF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로도 투자 대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ETF는 또 좀 좋은 게 꼭 국내 기업만 한정되지 않고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외국의 유망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국내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도
예, 주목하시는 기업 탑픽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네. SPG하고 에브리봇을 고민을 했거든요. SPG도 예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가겠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같은 것이라고 해서 영화에서만 나왔던 그런 이족보행 로봇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SPG라는 업체는 이제 감속기 쪽 그리고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어떤 산업에서건 가장 기초적인 부품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로봇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밀도를 높여주고 과부하를 낮춰줍니다. 사실상 이 감속기라는 부분들이 일본 쪽에서 독점하는 시장이었어요. 네, 굉장히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본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독점을 하다가 이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기술력을 발전을 시키면서 삼성 반도체 장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공작기계 회사인 하스 쪽으로도 이미 공급을 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레퍼런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기업과도 계약을 맺고 수주를 할 때 이런 이력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신뢰도를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력들이 있는 회사들은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탑픽은 에브리봇으로 꼽고 싶어요. 네. 에브리봇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주부분들 물걸레 청소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봇으로 자율주행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예요. 걸레를 돌리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라이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탑재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차 산업에서 다 연결이 되고요. 2016년도에 세계 최초로 듀얼 스핀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을 개발을 했고요. GS 홈쇼핑 이런 쪽으로 제휴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봇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에서 21년까지 계속적으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이 거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삼성이 되었건 LG가 되었건 자사의 가전제품들을 판매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로봇을 가정용 로봇을 투입을 시키면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삼성이라던가 LG와 이미 협업하고 있고 지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기업들에 우리는 더 주의를 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은 4만 6천 원 정도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7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잘못 쓰신 건 아니죠? 잘못 쓴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높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 관련주 중에 네. 실적 제대로 내는 업체가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00억을 꾸준하게 내고 있어요. 네. 굉장히 밑바탕에 실적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발전된 로봇 기술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은 이제 진짜 또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냥 좋다고 확 그냥 이거 좋다 그러면 솔깃해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스타디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은 SPG 모두 주목해 보고요. 에브리봇. SPG는 좋긴 한데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네. 것 때문에 약간 유보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까 이제 실적인데요. 역대급 실적 나오는 데가 뭐 어디냐?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는 건데요. 네. 예, 금융주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정유주도 실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1분기가 또 피크아웃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연속적인 실적 부분에 대한 거는 금융 쪽이 조금 더 세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순이자 마진의 수입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정권 교체되면서 어떤 부분들을 또 풀어주죠. 주택 공급과 그에 더불어서 대출 규제를 규제. 했던 부분들을 풀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3개월 연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이제 침체 및 안정화가 되면서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가계 대출이 증가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특히나 일단 은행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스몰 스텝으로 시작을 했지만 연준에서 빅 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만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또 다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순이자 마진 상승의 순이익 증가가 거의 한 1.5%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은행 분야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차기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 대출의 재증가 전망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은행에 실익을 줄 것이다라고 되고요. 세부적인 정책들을 좀 보게 되면 DSR의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연동하고 개인별로 DSR의 한도를 확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확대하면 변동금리 예금 많이 준 쪽이 좋을 거라고 해서 하나금융주를 주목을 많이 했는데 하나금융주 들어올랐고 최근에 어디 신한지주가 많이 올랐네. 네, 맞습니다. 금융주 중에 차장님 탑픽은요. 네. 그래도 저는 일단은 금융지주 중에서는 조금 KB금융을 제일 좀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은행주 쪽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어떤 뭐 공격적인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배당이라던가 조금은 안정적인 지수 정도의 흐름을 원하시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좀 KB금융지주를 꼽고 싶고요. 이게 이제 순이익이 1조 3,7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은행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에도 한 7%가량 증가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지금 상황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리 인상 부분들 고려하면서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6만 9천 원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가격이 2018년도 1월달 가격이었어요. 일단 거기 정도에 도달하는 거 보고 나서 금리 인상과 연준의 어떤 빅스텝 부분들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 상향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막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다른 회사는 돈 못 버는데 이 회사만 열심히 버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돈 버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네. 금융주 말씀하셨고요. 관련해서 예고 하나 드리면 금요일 날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금융주를 좀 집중적으로 안 그래도 다루려고 해요. 금리 인상은 은행주와 이꼴이냐. 그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들 SK증권 구경의 애널리스트와 함께 금요일 날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로봇 관련주, 금융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입니다.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죠.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